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고,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2개, 하나엔 고기, 하나엔 멜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미리 연락도 없이 집에 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 민수야. 저는 쇼핑백을 받으며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아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발 벗자마자 소파에 풀썩 주저앉아 리모컨부터 집어드는 아이였는데, 아들은 거실로 들어서더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만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벽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온 집처럼, 마치 감정을 하듯이. 저는 차를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도배 언제 했어요? 3년 전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 오늘 오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다는 거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기와 멜론이 든 쇼핑백은 식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블릿을 켜는 동안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집을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 집은 언젠가 민수 거야. 남편이 살아계실 때 명절날 민수네 식구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상을 차리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나중에 이 집은 민수 씨한테 물려주실 거죠?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들이잖아. 그때 저는 옆에 앉아있던 딸 소연이의 표정을 봤습니다. 순간 굳어지는 얼굴, 섭섭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아들은 집을 받는 것, 딸은 시집 갈 때 살림 장만 받는 것, 친정 재산까지 나눠받는 건 욕심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민수 거, 언젠가 민수가 가져갈 거, 소연이한테는 결혼할 때 도와준 걸로 끝. 그런데 문제는 주기 싫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준비됐을 때, 제가 마음 정리가 됐을 때, 제가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민수야, 엄마가 이제 나이도 들고 혼자 이 집 관리하기 힘드니까 너한테 넘기려고 한다. 그렇게 제 입으로 제가 선택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 의지로 결정한 게 얼마나 될까요? 시집도 부모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이 낳는 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이사도 남편 직장 따라다녔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이 집은 제 이름이 적힌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만큼은 제가 제 입으로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며느리가 계산해 놓은 숫자를 보여주며
이게 합리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순간, 저는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동의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태블릿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이 밝았습니다. 부동산 앱. 우리 아파트 이름. 6층, 84제곱미터. 시세 8억.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저한테는 그냥 제가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아들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상속세 1억 5천만 원. 증여세 5천만 원. 차이 1억. 저는 숫자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1억이 줄어든다. 그건 큰 돈이다. 민수한테 좋은 일이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자꾸만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아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제가 돈 계산도 못하는 무식한 엄마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하면 이렇게 줄어요. 아들의 손가락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면 이해한 것처럼 보이겠지. 아들이 또 화면을 넘겼습니다. 증여 절차, 세무사, 등기, 명의.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았습니다.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저는 차를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마시는 척이었습니다. 시간을 끄는 거였습니다. 뭔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어보면 아들이 또 설명할 것이고 저는 또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더 무능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만 마셨습니다. 한 달 안에 끝나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한 달. 한 달 안에 이 집이 제 이름에서 아들 이름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태블릿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아들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무사 연락처, 증여 서류 리스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무사도, 일정도, 시간까지.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일정을 알려주는 거였다는 걸. 나는 동의하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냥 참석하는 사람이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이거 부담 갖지 마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가족 거니까요. 그리고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뀐다. 가족 거. 제 집인데 가족 거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인데 우리 거라고 했습니다. 명의만 바뀌는데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달 안에는 결정하셔야 돼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달 안. 기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는 같이 또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쇼핑백을 봤습니다. 고기, 멜론, 그리고 메모지, 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고기와 멜론은 선물이 아니라 교환이었다는 걸. 제 집과 바꾸려고 가져온 거였다는 걸요. 아들이 간 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쇼핑백 속 고기와 멜론을 꺼내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아까 그 태블릿 화면만 맴돌았습니다. 8억, 1억 5천, 5천만 원. 숫자들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봤습니다. 아들이 가기 전에 써놓은 거였습니다. 세무사 연락처, 증여 서류 리스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무사도 일정도 시간까지. 저는 그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지고 나서 갑자기 후회가 됐습니다. 내가 왜 이래?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저는 다시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펴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다녀갔어요? 응, 방금 갔어. 무슨 얘기 했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하면 소연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명절날 굳어졌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집 얘기.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저녁 때 갈게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메모지를 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떠나기 직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며 웃으며 한 그 말. 엄마, 내가 장남이잖아. 어차피 가족 거고. 장남. 가족 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려준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당연하다고. 저는 찻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인데, 제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인데, 제가 30년을 살아온 공간인데, 왜 제가 제 아들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눈치를 보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정리하려는 건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엄마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미리 정리해두자.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메모지를 다시 구겼습니다. 이번엔 쓰레기통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쥔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아들 말대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바뀔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제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이 집 주인에서 세입자로, 엄마에서 짐으로. 딸 소연이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빠 말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소연이는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명예 넘어가면 진짜 끝이에요. 엄마가 손님 되는 거예요, 손님.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울어요? 아니야. 국이 매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연이는 8시쯤 돌아갔습니다. 아이들 학원 픽업이 있다며. 설거지도 못하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밤.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가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잔액 2,300만 원. 남편 보험금에서 장례 치르고 제사상 준비하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병원비까지 하면 130. 계산해 보니 1년 반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연금이 있긴 했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하지만 그걸로 병원비 내고 생활비 내고 나면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미리 정리하려는 거구나. 저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식탁 위엔 아들이 놓고 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샘플, 세무사 명함, 부동산 시세 프린트. 저는 그걸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증여자 이름 옆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만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인지 무릎이 자주 쑤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한 번에 3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 안 되는 주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만약 이 집이 아들 명의로 넘어가면 나는 이 주사도 마음대로 못 맞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주사 한 번, 병원 한 번,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번, 다 눈치 보면서 살게 되는 거구나.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맨 아래 서랍을 꺼냈습니다. 언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준 것들이었습니다. 반지, 목걸이,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없지만 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비 다 쓰고 남은 게 없던 통장이었습니다. 언니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 지금 사는 아파트 말이야. 응. 왜? 절대 애들한테 넘기지 마. 언니처럼 되지 마. 언니는 65살 때 큰아들한테 집을 증여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에 세금이라는 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언니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언니한테는 요양원비만 보내왔습니다. 면회는 석 달에 한 번. 언니는 거기서 2년을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집만 안 넘겼어도 내가 아파서 요양원에 누워 있을 때 애들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언니가 오해한 거야. 지금은 알았습니다. 자식도 집이 자기 명의가 되면 달라진다는 것, 효도가 시혜로 바뀐다는 것, 엄마가 부담이 된다는 것.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 이제 알았어. 언니 말이 맞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서 언니 말 들을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통장을 보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내줄 것인가.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부터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제 그 태블릿 화면이 밤새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기요, 혹시 진명회 같은 거 상담도 되나요? 수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하더니 직원분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오늘 오후 2시 가능하세요? 오후 2시. 어쩐지 그 시간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도 복지관도 모든 게 2시로 저를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요. 점심을 건너뛰고 복지관에 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 바람과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에서 저는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만 지금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회복지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친절했지만 저는 그 친절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분이 내 얘기를 듣고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하지? 복지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집에 온 아들, 태블릿, 메모지, 이달 안에 결정이라는 말. 그것만 조심조심 꺼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제 손이 어느새 가방 끈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복지사님은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금 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셨겠어요. 그 말 한 줄에 저는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만 겁먹은 게 아니었구나. 복지사님은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에서 뽑아낸 듯한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아주 크게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통제권. 어르신, 세금은 숫자로 계산이 되는데요. 명의가 넘어가면 달라지는 건 통제권이에요. 복지사님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표지처럼 보이는 종이였는데 제목만 큼지막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3개의 단어가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혼, 경매. 복지사님은 그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종이가 아니라 제 목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보다 단어가 더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복지사님이 첫 번째 단어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을 읽어주었습니다.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줄이었습니다. 집을 넘긴 뒤 자녀가 집을 정리하고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가신 사례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복지사님은 두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자녀가 이혼을 하면서 집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고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딸 소연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딸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갑자기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단어 경매. 복지사님이 말없이 그 글자만 톡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어제 아들이 태블릿을 넘기던 손가락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명의가 자녀 쪽으로 가 있으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집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복지사님은 여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종이 위 단어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사님이 파일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택, 연금. 집은 어르신 명에 그대로 두고 매달 연금 받는 거예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때 정산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정부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해요. 사회복지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집이 8억이면요. 72세 기준으로 매달 160만 원 정도 나와요. 160만 원.
제 연금 80만 원에 더하면 240만 원. 그럼 제가 아들한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주택연금 설정하면 증여도 매매도 안 돼요. 못 준다.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르신, 집은요? 세금 절약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존엄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존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쳤는데도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세 글자를 쳤습니다. 주택연금. 화면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제처럼 숫자가 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갔고 또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타지 못했습니다. 발이 안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그날 제 안에서 처음으로 따뜻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주택연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를 읽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돌려봤습니다. 제 집 8억, 제 나이 72세, 월 160만 원. 숫자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기존 연금 80만 원, 주택연금 160만 원, 240만 원, 240만 원. 한 달에 240만 원이면 생활비도, 병원비도,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돈도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주사 30만 원도 눈치 안 보고 맞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백화점 가서 옷도 한 벌 살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제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딸 소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알아본 게 있어. 뭔데요? 주택연금이라는 거. 저는 복지관에서 들은 얘기를 딸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통제권, 실제 사례, 주택연금. 딸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하세요. 진짜? 네. 오빠한테 줄 필요 없어요. 엄마가 편하게 사셔야죠. 딸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뭐라고 하면 제가 같이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해서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집을 지킬 수 있구나. 사흘 후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갔습니다. 상담사님은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아니에요. 집을 연금화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해서 남은 게 있으면 자녀분들한테 가고요. 부족하면 국가가 보전해줘요. 제가 빚을 남기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정부 보증 상품이에요. 저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와요? 서류 접수하고 한 달 정도 걸려요. 첫 달엔 신청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서 들어오고요. 한 달.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아들이 정한 기한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게요. 저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서류를 내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떨린 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레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엔 세일 코너만 보던 제가 그날은 과일 코너에서 멜론을 샀습니다. 아들이 사준 멜론 말고 제가 사는 멜론. 집에 와서 멜론을 썰어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맛이 자유구나.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언니 꿈을 꿨습니다. 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막내야. 내가 제대로 선택했어. 꿈에서 깨어나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감사해서였습니다. 언니가 제게 경고해 준 것에 대해, 딸이 제 편이 되어 준 것에 대해,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창밖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2시에 갈게요. 세무사 선생님도 같이 오기로 했어요. 세무사. 아들은 이미 세무사까지 섭외해 놓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 결정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서류 준비 다 해놨어요. 내일 도장만 찍으면 돼요. 도장.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주택연금 신청했어. 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택연금이요? 응. 이 집으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증여는요? 못해. 주택연금 설정하면 증여가 안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복지관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다녀왔어. 이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 상속세로 1억 5천 나온다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그때요? 엄마, 그땐 늦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엄마 노후를 지키는 방패야. 방패. 남편이 쓴 그 단어. 언니가 말한 그 의미. 저는 그걸 이제야 아들한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집 명의를 지키고 있어야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요? 응. 주택연금으로 매달 돈도 나오고 집도 엄마 이름이고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안전한 거야. 엄마,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안 믿는 게 아니야. 그럼요.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지키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늙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 것 하나 없이 늙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며느리. 결국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하지만 이건 엄마 결정이야. 아들이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오는 거 취소할게요. 이미 세무사 선생님 상담 예약까지 다 잡아놨는데.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엄마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다음. 그래. 건강 챙기고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 살보다 세금을 더 걱정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거리엔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딸 소연이가 중간에서 걱정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 보세요. 괜찮아. 민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저는 그동안 제 삶을 살았습니다. 주택연금이 첫 달에 들어왔습니다. 16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내 힘이구나. 병원에 가서 무릎 주사를 맞았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고 커피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한 벌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그걸 입고 거울을 보니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4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석 달 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들어와. 아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없었습니다. 멜론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석 달 전 그날처럼 벽지를 만지거나 창밖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풀썩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손님처럼요. 엄마, 주택연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응, 잘 나와. 저는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편해졌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제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끓이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차 한잔 할래? 네.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그러는데요. 자기가 너무 성급했대요. 저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입장도 이해해. 세금도 걱정되고. 아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는 찻잔을 쟁반에 올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찻잔을 아들 앞에 놓으며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도 찻잔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주택연금 하니까 너희도 편하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엄마 노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엄마가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됐어. 그게 엄마가 원한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 방패를 지킨 거야. 아들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나쁜 아들은 아니야. 다만 엄마도 엄마 삶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오면서 고기나 과일을 사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노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존하지 않으니 존중받게 되는구나. 6달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제 존엄이라는 걸. 명의는 그냥 명의가 아니라 제 독립이라는 걸. 그리고 자식에게도 때로는 선을 그어야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다는 걸. 특히 아들일수록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들은 가족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고 엄마도 엄마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내는 것. 그게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이 집 증여를 권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